요양보 개론은 9문제에서 15문제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는 과목입니다. 굉장히 많은 출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법이나 아니면 제도에 관련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험에 대해서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시험은 우리가 1교시, 2교시로 나눠져 있습니다. 1교시에는 35문항이 들어있어요. 이 35문항에는 요양보호 개론과 요양보호 관련 기초 지식 문제가 들어있고요. 2교시 같은 경우에는 45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 45문제는 실기를 바탕으로 되어 있고요. 요양보호 강론, 그리고 특수요양보호 강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요양보호 개론은 많이 어려워하시는 법제나 그리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요점 정리로 갈 거고요. 그리고 요양보호 관련 기초 지식과 그 다음에 2교시 실기시험에 해당하는 요양보호 강론, 특수요양보호 강론은 문제풀이 형식으로 가게 될 겁니다. 오늘 이렇게 1교시 요양보호 개론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과 요양보호 강론, 특수요양보호 강론 문제풀이를 통해서 요점 정리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한번 가보시죠. 첫 번째, 요양보호 대상자의 이해. 그 중에서 노인의 신체적 특성. 노인의 신체적 특성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가 노화되고 면역 능력이 저하되고요. 그 다음에 잔존 능력이 저하되고 회복 능력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비가역적 진행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이 말이 뭐냐면은 인간의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 인간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 내가 젊어지고 싶고 늙지 않고 싶다고 해도 늙을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신체적 특징은 세포 노화, 면역 능력의 저하, 잔존 능력의 저하, 회복 능력의 저하, 그리고 비가역적 진행, 이렇게 5가지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시험 문제에 나오기 좋겠죠. 노인의 신체적 특성 질환별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가끔 출제가 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노인의 신체적 특성은 첫 번째 질환적인 문제로요.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다양한 질병이 함께 발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심혈관 질환이 같이 있고요. 그리고 심혈관 질환 있으신 분들이 또 어떠한 질병을 가질 수 있고요. 또 이런 분들 중에 치매가 또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질병이 함께 공존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의 질병으로 다른 질병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가 있으신 분이 있어요. 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신장 쪽도 많이 안 좋아지시기도 하고요. 하나의 질병을 통해서 여러 질병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인이 불명확합니다. 왜냐면은 여러 가지 질병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네 번째, 경과가 길고요. 재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요. 합병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뼈가 한번 골절되셨어요. 팔에 대한 뼈가 골절됐을 때 거기가 또 다치고 또 다치고 또 다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약물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들 틀려하세요. 약물에 둔감하다. 이거 맞네. 이렇게 체크를 많이 하시거든요. 아닙니다. 약물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러 약물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약물이 하나 약물이 하나 바뀌었을 경우에는 약물끼리 서로 교차하는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됩니다. 그리고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어르신이 아프시다고 자주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원래 아픈 건지 아니면 뭐가 이상이 있어서 아픈 건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환 자체가 비교적 가벼워도 의식장애까지 일으키기 쉽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젊은 사람이 느끼는 데미지와 그리고 나이 드신 분이 느끼는 데미지가 질환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렇게 다른 장면들이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노인의 심리적 특성, 별 3개가 붙었죠. 그만큼 많이 나오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노인의 심리적 특성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울증이 높아지시고요. 그리고 내향성이 증가되고요. 조심성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이 조심성이 증가는 어떤 뜻이냐면은 결정을 못하거나 망설이는 거죠. 그리고 매사에 신중하게 됩니다. 이번 한 번의 선택으로 뭔 큰 변화가 오실지 두려우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녀에게 의지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직성이 증가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습관적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시는 겁니다.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높으십니다. 그리고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그리고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의존성의 증가 등이 노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옳은 설명은 1번 단독으로 발생한다. 2번 증상이 뚜렷하고 노화 과정이 구별이 쉽다. 3번 원인이 명확하며 급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이다. 4번 약물에 대한 반응이 둔감하다. 5번 질환에 대한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단독으로 발생하지 않고 여러 가지 질병이 함께 발생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노화 과정의 구별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원인이 불명확하며 만성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이죠.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질환에 대한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죠. 여러 가지 질병을 같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노인의 심리적 현상 한번 보겠습니다. 매사에 융통성이 없어진다.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한다. 새로운 변화를 싫어한다. 이거 어떤 거라 그랬죠? 정답은 3번. 경직성. 이 경직성이라는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변화를 싫어하고 지금의 습관적이나 태도, 방법을 고수하는 겁니다. 그게 경직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예, 3번 가보겠습니다. 노인 거주 형태와 가족관계의 변화. 요즘에는 혼자 살거나 노부부끼리 사는 세대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에는 이제는 노인 부부 같은 경우에는 동반자의 형태로 전환이 되고요. 그리고 사별에 대한 적응이 필요합니다. 이 사별을 겪으신 분들은 첫 번째 단계로 상실감을 느끼고요. 두 번째 정체감, 그리고 세 번째 적극적으로 혼자 사는 삶을 개척하는 단계로 적응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모 자녀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녀의 결혼으로 인해서 허전한 빈둥지 증후군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부모가 근거리에 살면서 자녀의 부양을 받는 수정학대 가족 형태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같이 사는 거죠. 그렇지만 같이 살진 않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고부관계는요. 여전히 우리나라는 그 며느리하고 고부 갈등이 있게 되는데 이제 노화로 인해서 며느리의 지위가 상승하게 돼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며느리에게 의존하고 협력을 하려고 하는 전환되는 시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큰 파트로 가서요.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양보호 관련 제도 굉장히 어렵죠. 요양보호를 진행을 하시려면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배우셨을 거예요.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됩니다. 생활시설은 24시간 365일 사시는 곳이고요. 이용시설은 단시간 또는 단기간 동안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이 생활시설에는 노인 주거복지시설이 있고 노인 의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노인 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등이 있고요.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노인 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있고, 그리고 이용시설에는 노인 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요렇게 있습니다. 근데 빨간색으로 해놨을 땐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장법이라고 해요. 노장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는 형태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들어가는 게 노인 의료복지시설이고요.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노장법에 들어갑니다.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노인 의료복지시설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요양자가 붙은 시설이 들어가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그랬을 때 노인 주거복지시설에는 노인 공동생활가정인데 여기 요양자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요. 재가노인복지시설에는 우리 노장법에 들어가는 방문 요양, 목욕, 그리고 단기보호, 그 밖의 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비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즘 들어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는데요. 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그리고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의 역할을 하고 있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들어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요양보호사가 되고 일을 하게 되면은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가 됩니다.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는 노인학대를 발견했을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 신고하는 기관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별 2개 나왔네요. 중요하다는 소리겠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왜 배우냐? 볼 건데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어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것. 이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왜 공부해야 돼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면서 요양보호사라는 직업군이 생겼습니다. 요양보호사라는 직업군이 생겼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함께 이 직업이 생겼어요. 그럼 우리가 요양보호사 시험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왜 중요한지를 배우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요,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힘든 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제도고요.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제도가 없을 때는 어르신들, 특히 내 어머니, 아버님을 가족이 온전히 부담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 제도가 생기면서 요양보호 선생님이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주간보호시설로 어르신이 이동을 하셔서 케어를 받고 오시거나 아니면 요양원이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라는 거고요. 이 보험자, 이 금액을, 이 제도를 통해서 돈을 지급해주는 사람,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요.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이 됩니다. 그래서 돈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제도를 통해서 등급자를 신청을 할 때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신청을 하고, 그리고 이 제도를 이용할 때도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겠죠. 그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그러면 이 제도에 누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거고요. 혜택을 받으려면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면 65세 이상인 거나 아니면 65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치매 등의 인지가 저하되어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 65세 이상 되시면요, 일상생활이 힘들고 거동이 불편해도 등급이 나오세요. 하지만 65세 미만일 때는 거동이 불편한 거 플러스 노인성 질병이 꼭 있으셔야지 등급이 나옵니다.
노인성 질병 대표적인 건 치매하고 파킨슨 같은 것이 되겠죠. 65세 미만인 사람은 노인성 질병, 치매나 파킨슨이 있어야지만 등급이 나오고 65세 이상은 일상생활이 힘들고 거동이 불편해도 등급이 나온다. 요거를 핵심으로 잡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OX를 괄호 안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70세 남성 어떻게 될까요? 등급 나올까요? 나옵니다. 왜냐하면 신체활동이 어려운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성은 안 나오겠죠. 등급이. 그 다음에 2번 난청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90세 여성.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65세가 넘어도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3번 혈관성 치매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40세 남성. 65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치매가 있기 때문에 등급이 나오게 되죠. 4번 뇌출혈로 병원에서 치료 중인 66세 여성. 병원이 아니고 집에서 뇌출혈로 인해서 집에서 계신 신체활동이 어려운 66세 여성이었으면 나오겠지만 병원에서 치료 중인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요양병원이라고 붙으면 등급이 나오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킨슨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50세 여성. 아까 65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파킨슨이나 치매가 있으면 등급이 나오신다 그랬죠? 그럼 등급이 나오시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시면 됩니다. 예,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네 번째,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대해서 저랑 같이 보실 겁니다. 장기요양 인정을 받으려면, 등급을 받으려면 이러한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을 넣어야 합니다. 어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우리의 보험자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넣어요. 그러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으로 아니면 요양병원으로 방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의 상태가 어떤지 조사를 할 겁니다. 어르신 왼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들어보세요. 100 빼기 7은 몇이에요? 500원짜리를 5개 갖고 있으면 얼마입니까? 이러면서 총 50여 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이루어집니다.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공단 직원들이 가면서 의사소견서 제출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의사소견서를 우리가 제출을 하게 되면은 등급판정위원회가 개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차 조사한 것과 그리고 위원회 분들의 소견을 따라서 이분은 1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이렇게 구분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보니까 여기에 한 가지 빠진 게 있네요. 의사소견서 제출 전에 의사소견서 제출 예외자를 먼저 통보를 할 거예요. 이 예외자는 뭐냐면요. 어르신 상태가 1등급인 상태로 완전 와상 상태예요. 병원에 가시기도 힘든 상태이신 어르신한테는 의사소견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하면서 먼저 통보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에게 의사소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할 겁니다. 다섯 번째,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 이거 시험에 나올 확률 굉장히 높아요. 요거를 어떻게 외우냐면은 점수로 외우셔야 돼요. 95점 이상 점수가 나왔을 때는 1등급, 75점 이상일 경우에 2등급, 60점 이상일 경우에 3등급, 51점 이상일 경우에는 4등급, 45점 이상일 경우에는 5등급이 아니라 45점 이상이면서 경증 치매를 갖고 있어야지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도 45점 미만이겠죠. 미만이더라도 경증 치매를 갖고 있어야 인지지원 등급. 요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제일 중요해요. 47점인데 치매가 없으세요. 그럼 5등급 나올까요? 안 나와요. 경증 치매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5등급이라는 등급이 나옵니다. 요거를 꼭 참고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95, 75, 60, 51, 45. 무조건 이거는 암기입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장기요양 점수가 70점이래요. 70점. 아까 1등급은 95점 이상이었고 2등급은 75점 이상이었고 3등급은 60점이었고 4등급은 몇이었죠? 4등급은 51점이었고 그쵸? 그러면 이분이 지금 70점이래요. 그럼 몇 등급이겠어요? 3등급. 그쵸? 그래서 정답이 3번. 요렇게 문제를 풀어가셔야 돼요. 앞에 거 볼게요. 95, 75, 60, 51, 45입니다. 예, 급여의 종류에 대해서 저랑 이제부터 알아보시겠습니다. 장기요양 급여 종류는 총 3가지 형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재가급여는 6가지, 시설급여는 2가지, 특별현금급여는 3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말 그대로 어르신이 주무시는 곳이 집이에요.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시설에 해당되죠. 이 재가급여 종류에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기타 재가급여에 해당하는 복지 용구 요렇게 6가지입니다. 방문 요양은 어르신 댁을 방문해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말 그대로 방문 목욕도 마찬가지로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서 목욕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요양보호사가 2명이 가야 합니다. 방문 간호는 간호사가 의사의 방문 간호 지시서에 따라서 어르신 댁을 방문해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주야간 보호는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기관에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노인 유치원 요즘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9시에 가셔서 4, 5시에 집으로 오시는 그리고 잠은 집에서 주무시는 이게 주간보호센터예요. 이거에 해당하는 거고요. 단기보호는 일정한 기간 동안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원래는 내가 집에서 생활을 하는데 케어해주는 우리 가족들이 해외여행을 간다. 아니면 누가 뭔 일이 생겨서 케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주일 정도, 한 달 정도만 우리 어머님, 아버님 케어 부탁드립니다 하고 단기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맡기는 곳을 단기보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재가급여는 복지용구에 해당해요. 저랑 같이 6개, 저랑 같이 6개 한번 보실게요. 6개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방문 요양. 두 번째, 방문 목욕. 세 번째, 방문 간호. 네 번째, 주야간 보호. 다섯 번째, 단기 보호. 여섯 번째, 기타 재가급여에 해당하는 복지 용구. 요렇게 재가급여는 총 6가지가 있다. 시설급여는 2가지예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아까 이거 많이 보셨죠? 이거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합니다. 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합니다. 이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차이는 사람의 인원수예요. 9인 이내의 시설은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10인 이상, 10명 이상 케어하는 곳은 노인요양시설, 우리가 흔히 불리는 요양원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별현금급여는 3가지 형태입니다.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가족요양비는 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기관이 근처에 없어요. 방문요양기관도 없고 요양원도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족이 케어를 하게 될 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 그거를 가족요양비라고 합니다. 별표 2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습니다. 특례요양비는 지금은 현존은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현존은 지금 진행되지 않고 옛날에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양로원이 있었어요. 이런 양로원 등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을 때 특례요양비로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급해 줬었고요. 그리고 요양병원 간병비는 지금까지 한 번도 진행된 적은 없지만 법에는 들어있어요. 수급자가 노인전문병원 또는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지급해주는 간병비인데요. 지금까지 진행된 적은 없습니다. 요 2개, 노란색 2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은 거고요. 나머지는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 설명이었으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짠! 복습해 보겠습니다. 재가급여는 총 6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방문,
요양, 그 다음에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기타 재가 급여, 요렇게 6가지 형태가 있다 그랬고요. 시설급여는 노인 요양 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이렇게 2가지 형태였고요. 특별연금급여는 가족요양비,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장기 요양기관이 아닌 노인 요양시설, 양로원 등에서 지급됐던 거, 특례 요양비, 그 다음에 3번째 요양병원 간병비, 요렇게 3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외워주셔야 문제를 푸실 수 있겠죠. 그러면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어디서 돈이 나오지요? 궁금하시죠? 어디서 돈이 나오냐면요. 노인요양보험은 우리가 옛날엔 4대 보험 했는데 지금은 5대 보험 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 다음에 산업재해보험, 그 다음에 고용보험, 그리고 노인요양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비, 이렇게 해서 5대 보험비라고 하는데요. 직장을 다니시거나 아니면은 건강보험비를 내시는 분들에 한해서 건강보험비에서 몇 %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뗍니다. 요 장기요양보험료하고 국가재원, 정부보조 20%, 그리고 본인부담금 0%에서 20% 부담을 해서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를 보험 재원을 만듭니다. 본인 일부 부담금은 어떤 거냐면요. 일부분을 이제 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병원을 갔을 때도 치료비의 일부분을 우리가 본인 일부 부담금을 내잖아요. 같은 형태입니다. 이때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예요. 그래서 여기에 0%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40%에서 60%를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2분의 1이었어요. 50%. 근데 지금은 차등으로 해서 40%에서 60%로 경감으로 바뀌었습니다.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 책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여기 부분에서 틀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비급여 항목이 있는데요. 식비나 아니면은 어르신 임의용비, 그리고 개인용품비, 이런 것들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이 어떻게 시험 문제에 나오냐면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이렇게 되는 재가급여 6가지랑 6가지는 무조건 본인 부담금이 일반적으로 15%고요. 시설급여는 20%예요. 그럼 제가 문제 한번 내겠습니다. 제가 등급이 있어요. 3등급이시고 지팡이가 해당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복지연구에서 지팡이를 구입했어요. 제가 몇 프로를 주고 구입했죠? 15%. 재가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주간보호센터에 다녀요. 주간보호센터는 몇 프로 본인 부담금을 내죠? 15%. 방문요양도 마찬가지로 15%. 요양원이라고 불리우는 시설급여 형태에만 20%의 본인 부담금을 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인 부담금 문제가 나왔을 때 충분히 푸실 수 있겠죠. 요양원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것만 20%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금 무조건 다 15%구나. 일반일 경우에 이제 딱 머리에 잡히셨겠죠?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는 맨 처음에 내가 서비스를 받고 싶어요. 그럼 그 기관에 대해서 저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주간보호 받고 싶어요. 혹은 방문요양센터에서 방문요양 서비스 받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접수를 합니다. 전화로 접수해도 되고요. 방문해서 접수해도 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어르신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어르신을 보고 어르신이 이런 상태구나. 그럼 이 어르신은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계약서를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방문 요양일 경우에는 요양보 선생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시간 케어 가기로 하고 서비스가 진행될 거고요. 예를 들면 그리고 주간보호센터라고 하면은 어르신 8시 30분에 어르신 댁에 가서 송영 서비스로 모시고 와서요. 4시 40분 정도에 집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떤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비스가 제공될 거예요. 서비스가 제공되고 끝이냐? 아니죠.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실제로 제대로 케어를 하고 있는지 사회복지사가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가 종료가 될 겁니다.
모니터링 실시하고 나서 어르신이 원하는 때에 서비스가 종료가 될 거고요. 그리고 아니면 계속 서비스가 제공이 되겠죠. 이러한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장기요양 인정서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장기 요양 인정서 한번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볼게요. 장기 요양 인정서에는 어르신이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인정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인정번호는 L 뭐 1, 2, 3, 4, 5, 6, 7, 8, 9 뭐 이러면서 101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의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몇 등급인지, 예를 들어 3등급인지, 그리고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번부터 시험이 바뀌어서 최초 유효기간이 2년 이상이죠. 2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020년 1월 2일 날 등급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2022년 1월 1일까지 등급이 되겠죠. 그리고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재가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는지,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는지,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서 급여의 내용이 적혀 있을 겁니다. 요거를 장기요양 인정서라고 합니다. 이 어르신이 몇 등급이고요. 기간은 어느 정도고요. 그리고 그 재가급여가 필요하신 분입니다. 시설급여가 필요하신 분입니다. 라는 기본적인 정보가 들어있는 게 장기요양 인정서. 그리고 이 인정서의 기간이 끝나는 시기에는 30일에서 9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넣어야지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이건 뭐냐면요. 공단 직원이 방문을 해서 조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열렸잖아요. 여기서 홍길동 어르신은 3등급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러이러한 욕구가 있고요. 이러이러해서 이런 신체활동에 대해서 그 서비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어르신은 신체활동 기능이 향상 또는 유지되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하면서 기본적인 요양 서비스에 대한 어르신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계획이 들어있는 것을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르신 이름, 생년월일, 인정 유효기간 몇 등급인지, 그리고 재가급여일 경우에 월 한도액이 한 1개월당 얼마인지, 뭐 100얼마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설급여일 경우에는 일반이실 때는 하루 수가가 얼마고, 뭐 치매 전담실일 경우에 가형 나형에 따라서 하루 수가가 얼마고, 치매 전담실일 경우 하루 수가가 얼마입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금은 어르신이 기초생활수급자면 0%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재가급여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시설급여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시설급여의 0%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 그리고 일반이실 경우에는 15%입니다. 시설급여는 뭐 20%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요거를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라고 하고요. 이 어르신은 요양원에서 매일매일 케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 부담금은 얼마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방문요양일 경우에는 주 5회 뭐 180분 이상 케어가 필요하실 것으로 사료되고요. 그래서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얼마고 이에 따른 본인 부담금은 한 달에 얼마 정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라고 보호자분에게 설명해 주는 것. 요게 표준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입니다. 네. 10번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 표준 서비스에는 별 2개가 되어 있네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뭐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 그 외에도 많습니다. 정서 지원 서비스, 그리고 뭐 정서 지원 서비스, 그리고 뭐 방문 목욕 서비스, 여러 가지 서비스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를 제가 빼온 거예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을 빼온 겁니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 말 그대로 신체가 불편하신 어르신을 돕는 요양 서비스 표준 서비스로, 신체가 불편하시니까 이동할 때 도움을 드린다든지, 식사를 스스로 못 하시기 때문에 식사 시에 도움을 드린다든지, 아니면은 세면을 스스로 못 해요. 치매가 있으셔서 얼굴 씻는 걸 잊어버리셨어요. 이럴 때 세면을 도움을 드린다든지, 아니면은 어르신이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로 인해서 스스로 옷을 갈아입기 힘드세요. 이때 옷 갈아입는 걸 도와드린다든지,
요런 것들, 신체가 불편해서 도움을 드리는 것들을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라고 하고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딱 세 가지예요. 딱 세 가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건데요. 내가 집에서 있고 싶은데 이게 안 돼서 요양원에 가야 돼요. 근데 요양원에는 본인은 인지가 있으셔서 가기가 싫으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방문 요양에 많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취사, 장보기부터 시작해서 어르신 음식 만들어 드리는 것을 취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 및 주변 정돈, 그리고 세탁 서비스, 요렇게 세 가지를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라고 합니다. 저랑 같이 한번 볼게요. 취사, 그리고 그 청소 및 주변 정돈, 그 다음에 세탁, 요렇게 세 가지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입니다. 요거 세 가지를 외우면 문제를 대부분 푸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는요, 어르신이 밖으로 같이 나가서 활동하거나 그거와 관련된 서비스예요. 외출 시 동행한다거나 아니면 어르신이 신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약을 사다 드린다든가 아니면 시장을 받아들인다든가 일상 업무를 대행해주는 업무를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가 있는데요. 요거는 훈련이나 치료라는 말이 들어있으면 무조건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입니다. 요렇게 구분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항목들은 많은데 요렇게 네 가지를 알면 대부분의 문제는 푸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요양보호 서비스의 제공 원칙 같이 보실 겁니다. 요양보호 서비스의 제공 원칙 별 3개가 들어가 있네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예, 시험에서 자주 나오고 있고요. 항목이 많다 보니까 섞어서 내기가 좀 편하겠죠. 제공 원칙. 근데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인 겁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그 상태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대상자의 성격, 습관, 선호하는 서비스를 잘 파악하자. 그리고 반영하자. 두 번째,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본인의 잔존 능력을 활용하자. 그리고 세 번째, 서비스 제공 전에 대상자의 동의를 받자. 대상자가 인지가 없을 경우엔 보호자의 동의를 받자. 예를 들어서 어르신 지금 식사하셔야 되는데 저랑 같이 식사하시겠어요? 식사하시러 이동하시겠어요? 아니면 어르신 산책 나가시겠어요? 동의를 받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자. 다섯 번째,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한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 대상자의 상태 변화로 서비스의 변경이 필요할 시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그 시설의 시설장에게 꼭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갑자기 식사를 며칠째 못 드세요. 그러면서 기력이 현저히 떨어지세요. 빨리 보고하셔야겠죠. 그쵸? 그리고 어르신의 상태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동을 하실 때 스스로 다니실 수 있는 분이었는데 지금 기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보행기나 지팡이 없이는 못 다니세요. 그럼 이동 보조가 필요하겠죠. 그럴 때 시설장에게 꼭 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대상자와의 의견이 상충될 때, 의견이 마찰이 있을 때 어르신과 당장의 마찰을 피하고 시설장에게 보고해주세요. 여덟 번째, 서비스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히 시설장에게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흡인. 흡인이 뭐냐면요. 흡인, 가래 빼는 거, 일명,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위관 삽입. 비위관 삽입하는 거죠. 그리고 관장하는 거, 도뇨하는 거, 요런 의료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절대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10번, 응급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서 먼저 응급처치를 시행해 주셔야 합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유형별 대처 방법. 이것도 별 3개네요. 시험에 잘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첫 번째, 대상자가 목욕을 거부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좋아하는 놀이를 하게 해서요. 물과 친숙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상자가 항상 목욕을 하겠다고 알몸을 해요. 이랬을 경우에 인지가 낮으신 상태시면은 알몸을 벗고 난 무조건 목욕할래. 다음날 가도 목욕할래. 또 목욕할래.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이럴 때 참 곤란할 텐데요. 이럴 때는 목욕 서비스가 없어요. 오늘은 목욕하는 날이 아닙니다. 옷을 입으세요.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목욕하는 날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어르신에게 얘기를 해주셔야 해요. 웃으면서 얘기하시면 장난인 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얘기할 때는 어르신과 눈을 마주치고, 어르신, 오늘은 목욕하는 날이 아니에요. 어저께 목욕했기 때문에 옷 입으셔야 합니다. 얘기를 해주세요. 3번. 냉장고에 음식이 상한 것을 발견했을 경우 무작정 치운다거나 아니면 어르신이 싫어하니까 내버려 둔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대상자에게 알리고 즉시 폐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대상자가 고액의 돈을 은행에 납부 또는 인출을 원할 경우에는 대상자의 가족과 함께 가든지 아니면 대상자의 가족에게 부탁해서 업무를 보시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대상자가 서비스 시간 외에 자주 전화를 해요. 이럴 때는 어르신, 저는 서비스 시간 외에 다른 분을 케어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가 어려워요. 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여섯 번째, 대상자가 고맙다고 돈봉투를 줘요.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이럴 때 어르신 마음만 받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돌려주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대상자가 아들, 며느리 험담을 하는 경우 실제로 엄청 많아요. 왜냐면 같이 살다 보니까 저도 남편이랑 갈등이 있을 때가 있는 것처럼 시어머니랑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며느리 입장에서는 서운한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이야기는 들어주되 깊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어구, 진짜 속상하셨겠다. 며느리 잘못했네. 이런 식의 반응은 안 되신다는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그것 때문에 속상하셨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이 정도. 그리고 절대 깊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명절 음식을 같이 하자고 하거나 우리 둘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먹을 명절 음식이 아니고 가족이 모두 다 같이 먹을 명절 음식을 같이 하자고 하거나 아들의 물품을 구입해달라고 했을 경우에 이거는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니에요. 이거 사다 드리면 안 된다고 제가 배웠습니다. 하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양보호사의 역할 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역할로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어르신의 신체적 상태, 그리고 어르신에 대한 정보를 시설, 그리고 그 기관, 그리고 의료기관 등에 전달해주는 정보 전달자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 관찰자, 어르신이 오늘은 상태가 이상하다, 식은땀이 많이 흘리시네, 어르신 보니까 열이 나시네, 보니까 약을 안 드셨네, 이런 것을 관찰할 수 있는 관찰자 역할. 그리고 세 번째는 숙련된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익혀가지고 요양보호사는 전문직이거든요. 전문자로서의 숙련된 수발자 역할. 그리고 어르신에게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라포, 관계를 형성하고 어르신에게 심리적인 안위를 선사해주는 말법과 상담자 역할. 제가 보니까 저보다 요양보 선생님들이 훨씬 더 그 어르신과의 유대관계가 깊고 또 어르신에게 어르신의 치매 상태에 따라 그리고 신체 상태에 따라 성향에 따라 효율적으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서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지 진짜 프로분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능숙하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 대상자의 능력, 잔존 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지하는 역할, 동기 유발자 역할입니다. 어르신, 어저께는 날씨가 흐렸는데 오늘 오랜만에 해가 떴네요. 우리 해 떴을 때 같이 산책 한번 나가볼까요? 라고 하면서 동기를 유발해주는 동기 유발자 역할. 그리고 마지막, 어르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편들어주고 지켜주는 옹호자 역할. 이렇게 총 6가지가 있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랑 하셨던 거 문제 풀어보는 겁니다. 일상생활 지원 시 요양보호사의 기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해야지요. 그리고 2번 위생을 위해서 일회용품을 주로 사용한다? 아니죠. 위생을 위해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대상자의 생활 습관 및 방법을 존중하면서 진행한다. 맞는 말이죠. 생활용품은 반드시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5번.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일일수고로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한다. 이것도 맞는 건데.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확인 결과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일이라고 하면은 어르신 이 이유가 있어서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니어서 명확히 설명하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명확히 설명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로 옳은 것은 1번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예요. 이거 아까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3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취사 있었고요. 청소 및 주변 정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탁 이렇게 3가지 있었죠? 요거 3가지 외우면 문제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보겠습니다. 양치질 돕기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몸이 불편해서 양치질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신체를 가지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는 서비스. 그 다음에 생활상담하기는 정서 지원 서비스, 말벗 서비스에 해당하고요. 화장실 이용 돕기도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관공서 방문 동행하기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장보기는 취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답은 5번.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와 증상을 확인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역할. 이거 요양보호사의 역할에 대한 거네요. 변화와 증상을 확인한대요. 그쵸? 그리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역할. 변화와 증상을 확인한대요. 확인하면 뭐죠? 관찰자 역할. 정답은 1번.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동영상이 좀 길어지고 있어서요. 이 뒤쪽에 해당하는 거는 제가 동영상을 하나 더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동영상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다시 업로드 시켜서 그 뒤쪽을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들 시험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다 같이 화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응원합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